첫 번째 이슈는요, 이 마지막 키워드 아까 세 번째로 소개해드렸는데, 1초만 늦었어도 그 내용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며칠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됐기 때문에 또 다시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여성 집 문 열려던 남성 체포.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또 마침 그때 딱 닫히면서 진입하지 못했거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SNS에 CCTV 영상 올라와 경찰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근데 체포 뒤에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 저희가 영상을 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그리고 경찰은 성폭행 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출동 경찰 현장 제대로 안 살폈다. 이 여성분이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근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좀 주변 살짝 하다 그냥 갔습니다. 그 3분 만에 철수해서 부실 대응 논란이다. 만약에요. 경찰이 왔는데 그냥 간 뒤에 그 남성이 다시 또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떻게 된 모습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저 상황이 지난 28일 오전 상황입니다. 지금 여성분이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뒷부분에 한 남성이 계속 거리를 두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뭔가 좀 미행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 순간입니다. 지금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렇게 된 겁니다. 딱 1초 정도의 시간이 상황을 가른 겁니다. 자, 저 영상이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경찰이 저 영상을 보고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주변에. 그리고 저 남성도 저 영상을 봤나 봅니다.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서 자수 의사를 밝혔고요. 아무튼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일단요, 이게 예를 들면 여성분이 뭐 밤늦게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혼자 귀가를 하는데 어떤 뒤에 남성이 쫓아오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저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요. 아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저 영상을 보실 때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그 부분. 술에 취했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데요. 네, 오히려 걸음걸이가 똑바르잖아요. 네, 술에 취했으면 약간 다리가 약간 풀린다든지 좀 흔들흔들해야 되는데 뭐 지하철 신림역에서 내려서 200m 정도 집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가는 모습이 거의 정확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간이 어두운 밤도 아니고 아침 6시 25분이면은 요새는 굉장히 해가 떠서 굉장히 환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200m를 쫓아와서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서 또 문을 여니까 그 닫자마자 다시 열려 1초만 늦었어도 무슨 그렇죠.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문이 닫힌 이후에 저다 상당 나오는 것은 상당 시간을 머물면서 뭔가 문도 안 주고 누르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남자가 저런 걸 당해도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 여성이 충격받은 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문제는 그 여성이 집안에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은 바로 했어요. 근데 1층에서 한 3분간 왔다 갔다 하다가 별일 없네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으면 일단 CCTV를 좀 확인해보자. 그렇죠. 좀 확인 좀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미행하고 쫓아가고 문 열고 한 게 다 나와서 경찰이 뭐 수사 압박을 하니까 이제 자수를 한 거로 나왔는데 경찰이 초동 수사에 너무 좀 미흡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렇게 또 문을 열라고 해도 저 범죄가 강간 미수가 아니래요. 그냥 주거 침입
죄, 주거 침입 시도한 정도 죄, 예. 뭐 그러니까 별로 죄가 안 된다니까. 예. 저런 범죄를 저렇게 약하게 처리해도 되는가? 저런 범죄가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이 너무 좀 초동 예. 대비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그렇다면 이거 법적인 문제로 좀 한번 따져보죠. 일단 영상에 포착된 모습은 뭔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성폭행 의도를 갖고 저렇게 한 것 아니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주거침입 정도로 주거침입을 하려고 했던 걸로 봐야 되냐. 자, 실질적으로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뭡니까? 지금 현재로는 주거침입으로만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CCTV 상에서 예를 들면 들어가려는 여성의 뭐 팔목을 직접 잡았다거나 뭐 이런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집안에 주거에 들어가려는 그런 고의만 있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입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철역에서부터 쭉 따라왔던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술 취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윤석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행 자체가 아주 올바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리분별이 명확한 판단에서 그러면 이 여자의 집에 왜 들어가고 싶어 했느냐. 강도 아니면 성범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왜 그 집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지 또 이 사람은 그렇게 또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의 뭐 지인의 집이어서 착각해서 그거를 들어가려고 했다. 그렇게 뭐 핑계대는 사람도 핑계가 있거든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혹시라도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못 들어가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신고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층수를 잘못 판단을 해서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찜찜을 해서 돌려봤더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그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고의를 갖고 왔다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는 주거 침입을 하려다 불발됐다. 이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거 침입에 관련해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여성의 팔을 잡았다든지 그런 건 없죠.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일단 주거 침해에 관련된 그 처벌이 이때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세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해봤자 뭐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많고요. 실형이나 이런 건 또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가 느꼈을 피해 정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정도의 처벌밖에 안 받는 경우가 많죠. 별 처벌 없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라면요. 그렇다면 또다시 다른 곳에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할 가능성. 이건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계획성 있는 추적과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는 고의의 모습이 있었다면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이제 수사관들이 그렇게 이제 추단을 하겠죠. 왜 이 시간에 그 여자를 첫 번째 따라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문을 굳이 열려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할 거였냐라는 걸 궁극적으로 묻겠죠. 그러면 이제 성폭행 고의라든지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걸 자백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저 영상을 보시고는요. 무섭다. 진짜 1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자, 이 내용과 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지켜보고 있다. 하루 종일 괴롭혀도 스토킹 범칙금 딱 8만 원. 이겁니다, 지금. 경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답니다. 스토킹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거 아니다라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강력범죄의 전조다 이겁니다. 지금 앞에 보신 영상 그런 장면과 연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요. 스토킹 관련 피해 신고가 월 평균 300건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 22%가 스토킹도 함께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선 그냥 경범죄 정도로만 간주가 되는데 처벌 강화 법원이 있긴 하지만 지금 3년 넘게 국회에서 그냥 묶여 있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여기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요. 경찰이 접근 금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일본은 최대 100만 엔,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겠네요. 환율 계산하면요. 이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약하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네.
그러네요. 좀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너무 좀 무른 것 같으네요. 사실은 강력범죄 전조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전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예. 스토킹 범칙급 부과도 단위 건수로 보면 14년도에서 예. 18년 불과 4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뭐 거의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저거마저도 작년 6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그것만을 위한 신고를 받기 위해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얘기고요. 안타까운 건 저기도 보이지만 범칙금이 겨우 8만 원. 뭐 어디 가서 안표 팔다 걸리면 그것도 16만 원 받거든요.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이것이 아주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경범죄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국회에서도 뭐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입법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 지금 발의는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3년째 통과를 못 하고 있고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아마 19대 국회 때도 이런 그 법안이 있지 않았을까? 이전 국회에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때도 이 스토킹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이 스토킹 있었거든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할일 정도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진짜? 왜 처리가 안 될까요? 관심이 없어 그런가요? 그냥 단순히? 조대진 변호사 좀 뭐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처리를 빨리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당해봐서 그런다?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찰들도 스토킹이면 뭐 그냥 뭐 짝사랑 정도인데 뭐 그 정도는 좋게 보고 잘 해결하세요. 스토킹을 그냥 조금 좀 과도한 짝사랑 그렇죠. 정도로만 본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스토킹을 뭐 협박의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집 앞에서 매일 쳐다보고 출퇴근할 때 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켜보고 있다. 하루 종일 누가 지켜봐요, 이거를.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는데 계속 쳐다만 보고 있기만 한 걸로도 엄청난 공포감이 생기는데 경찰들은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도 아마 발의하신 분을 찾아보면 주변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발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조대진 변호사 말씀하신 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인명피해 사항 등 정확한 내용 지금 파악 중이고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이 들렸는데 국영방송에서는 사망자가 최소 7명 정도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침몰 유람선에 한국인 33분이 지금 탑승한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외교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7명, 실종자 19명 수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찬희 교수님, 지금 내용을 속보 드리다가 내용이 약간 끊겼는데요. 이 스토킹 부분.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토킹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남녀 간의 문제라든지 경범죄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이건 폭력의 전조라고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토킹은 이건 폭력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법률 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런 문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하나의 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범죄가 대단히 흉포화되고 있어요. 대단히 잔인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국회에서 3년째 이제 계류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2016년도 6월에 발의했네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쟁에 너무 휘말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건 굉장히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거든요. 단순히 폭력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민생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저런 것들은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니까 저렇게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빨리 국회에서 저런 부분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제 그 영상과 그다음에 스토킹 문제까지 논의해 봤는데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에요.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인이 33명이 지금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서 이제 발생한 사고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 사항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9시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4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부다강에서 유람선과 크루즈선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유람선에는 한국인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사망했고 여행객 33명 가운데 7명이 또 구조됐으면서 실종자 19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헝가리 대사관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를 돕는 가운데 여행사 측과 향후 대책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에 헝가리 부다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해서 한국인 7명이 사망했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당시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이 헝가리인 2명이 탑승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사망자 수나 구조자 수는 다소 변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지금 나온 소식인데요. 뭐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이번 사고로 7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인은 33명이 지금 탑승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실종자 수색, 그다음에 뭐 사망자 수색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디 뭐 추가적인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속보 내용 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 방이 있는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공무원 불참에 눈물 보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네 분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할 때 한 방이 있는 분석을 좀 해달라고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조선일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청한 회의 6개 부처 공무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여기 사진 좀 봐주시죠. 어제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입니다. 회의의 이름이요. 그래서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관계자들 좀 나와달라고 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당 사람들만 쭉 앉아 있어요. 여기 원래 오기로 했던 정부 부처와 한전 쪽 사람들은요. 이름표만 준비되어 있고 다 불참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시죠. 한국당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회의. 그런데 원래 뭐 올 수 있다라고 통보했는데 전날 오지 못한다라고 통보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회의 직전에 갈 수가 없다라고 또 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당 쪽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야권의 얘기입니다. 이른바 한미 정상 전화통화 내용, 기밀 유출 논란 후에 발길을 끄는 것이다.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상황을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들 정권 이익 계산기 두드려서 출석시키고 안 출석시키고 이것이 도대체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요? 청와대와 민주당. 결국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난 정말 오늘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장관들 바쁠까봐 우리가 차관들 오라 그랬어요. 피해 주민들은 얼마나 절절합니까? 우리 가서 사진 찍고 눈물 흘리고 그런 걸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자, 지금 뭐 어제 회의 상황 그리고 뭐 한국당의 반발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는데요. 일단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국정의 난맥상이 예. 저 사진 한 장으로 딱 나타나는 거죠. 예. 여당, 야당, 공무원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게 저 사진 한 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한기 노래에 나는 어떡하라고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공무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서로 사이가 나빠요. 예. 근데 자기를 양육해주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른 부모, 어머님은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를 못 만나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그 정도로 저는 가운데 껴서 여와 야가 부모라면은 공무원은 자식처럼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국정의 이 난맥상 이거를 좀 그대로 저는 보여주고 있어서 나는 어떡하라고 했는데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어제도 대통령이 야당 보고 기본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김수현 그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2년 되는데 공무원 하는 거 보면 4년 그렇죠. 거의 정권 말기 같다고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좀 질타하는 밀담이 또 공개가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외교부의 참사 관할하는 오늘 징계위 열립니다마는 비밀 누설로 잘못하면 파면 위기에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직 사회에서는요. 무능한 사람은 오래 다니는데 눈치 없는 사람은 일찍 잘리거든요. 눈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관들이나 한전 부사장 오라고 그랬는데 보나마나 저 의회다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봤는데 알아서 해 그랬을 거예요. 알아서 해. 근데 알아서 해가 저 충청도 말로는 좀 불쾌하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지방에서는 알아서 해가 오케이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또 회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눈치껏 저는 안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 조직 분위기가 그만큼 지금 살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여와 야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빨리 손을 잡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국회 상임위에 열어서 저 문제를 강원 산불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러워서 이제 어제 눈물도 흘렸다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회 정상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화가 시급하다. 네. 어제 저 이 있은 뒤에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저 기사 중에 소개가 돼 있군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인가 아니면 정권의 문복인가. 뭐 공복은 알겠는데 문복이라는 또 말을 만들어냈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심부름꾼이다.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일단 신문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 함께 단합해서 안 온 것처럼 보도가 돼 있는 부분은 되게 아쉽고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을지훈련 연습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관군 대대적인 합동훈련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을지 태극 연습 뭐 하여튼 이런 기간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그 연습을 예전에 참여를 해봤었는데 뭐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며칠씩 집에도 못 가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밤새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훈련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일단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아놓고 안 오니까 눈물이 난다. 저게 눈물이 날 일인지는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눈물은 놀고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국민들이 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을 못하고 마치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와서 우리가 주최하는 회의에 오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몰고 세우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눈물이 날 정도면 국정에 빨리 국정을 협조를 해야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라. 역시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말입니다. 그게 먼저다. 저런 모습보다는. 자, 이재영 전 의원. 저런 모습이 계속 지금 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당의 국회 지금 보이콧인데요. 국회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더 길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제 같은 날 장차관들이 아니 장관은 부르지도 않았죠. 나경원 대표 말씀대로 장관은 그나마 바쁠 것 같아서 차관을 불렀는데 차관 아니 뭐 실무자들을 뭐 불렀다. 이런 근데 그 앞에 이제 차관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관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글쎄요. 얼마 전에 뭐 여야 그 3당 그 원내대표들끼리 무슨 맥주도 마시고 뭐 국회 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뭐 성과 없이 끝나긴 했는데 지금 특히 이인영 새로 된 신임 원내대표가 만약 야당을 진짜 말씀 그대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뭔가 대화를 이어나갈 생각이 의지가 있었다면은 오히려 이런 회의에 나가주세요. 그래서 한국당과 어느 정도 협력을 해주시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요. 한국당을 국회 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어제 상황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네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서 취하면서 예. 저는 오히려 그것이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본인들은 추경이 너무 중요하다. 추경이 있어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데 협조를 안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 산불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경원 대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거는 공무원들이 야당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 전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회에서 추경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 건너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을지훈련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어제가 아마 3일차였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진짜 말씀 그대로 누구는 예. 벙커에 들어가 있지만 예. 상당 부분은 그 참석을 안 하고요. 또 게다가 어떻게 어제 회의가 잡힌 게 그제 잡힌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어제 못 온다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을지훈련에 참석하고 있어야 됐던 어떤 사람은 전 여의도에 있는데 차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까? 예. 을지훈련에 참석해서 못 오겠다는 사람이 여의도에 왜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예. 공무원 지금 눈치 보고 있다. 예. 저는 좀 씁쓸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천열 교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무원들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을지태그 연수위라 하더라도 예. 을지태그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국정이 마비되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회의할 거 할 것이고. 조금 더 긴장하고 뭔가 좀 이제 이제 좀 하는 모습인 거죠. 훈련 예. 시간이 있겠죠. 예. 저렇게 완벽하게 다 참석 안 한 거는 예. 앞서 뭐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세 분이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예. 일단 뭐 전 뭐 청와대나 민주당이 지시를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못 세워나가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고는 안 보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가라는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당 단독 대책회의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감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예.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당일날 불참을 통보하는 거는 그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 우리가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아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당일날 불참 통보하는 예. 거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예. 많죠. 근데 저기 약속이 나한테 저렇게 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6개 부처와 한국전력입니다. 전력공사가 일곱 있고 곳이 이제 차관 되는데요. 있고 실무자도 있고 그러는데 저건 뭐 지시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으나 어쨌든 한국당 제1야당의 단독회의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예. 문제가요. 저 추경에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추경이 벌써 한 달째 지금 예.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산불 대책 회의잖아요. 그럼 그 추경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국당도 예. 저런 추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상임위를 열어야죠, 이런 것들은.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고 특히 한국당이 장애투쟁하고 그러면서 예. 계속 극한투쟁을 몰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지만 예.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저러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한국당이 정말 이 장애투쟁 끝났으니까 예. 정책투쟁한다고 또 선언했잖아요. 예. 정책투쟁도 또 다시 장애로 갈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 거 이제 접고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저 나경원 대표의 눈물이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게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모습에 한국당의 모습이 100% 진정성이 있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그렇습니다. 좀 있었는데 또 다른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예, 이재용 전 의원께서 약간 뭐 반론이 있으신가 본데.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예. 이게 우리가 국회로 지금 복귀를 예. 해야 되는데 이 영어로 얘기하면 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추경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예. 만약에 상임위가 열려야 되면은 저 추경만큼은 모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원 포인트로 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런 어찌 보면은 조금만 스텝들을 걸어가면서 또 큰 틀에서 이렇게 합의를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대화에 물꼬를 터야 되는데 그걸 저렇게 막아버리게 되면은 어떤 대화를 어떤 대화장에서 나눠야지만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발언, 그 발언의 배경에는 아마 약간 분노가 좀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역시 한국당도 극한 반발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 지금부터 짧게라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 깊은 유감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이제 평상시와 다른 국무회의죠. 이른바 이제 을지태릉 연습이라서 이런 복장을 지금 다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겨냥해 당리당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국당 지적을 한 겁니다. 내용 보이겠습니다. 국무회의 작심 발언이다. 명분 우위 확신의 전면전.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전을 벌인 거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해석을 했네요.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외교 문제 비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일각에서는요, 야당의 불신이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가요, 이 한국당 반응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당, 대통령이 정쟁 총지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극한치 않는 기밀 유출 전쟁이다. 이 한국일보는요, 표현이 정쟁, 총지휘, 전쟁. 이른바 아주 강하게 한판 맞붙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발언 역공했다. 독재자의 후예 발언 이어서 또 야당을 파트너 아닌 괴멸 집단 취급하는 거다. 그리고 뭐 여기 아까 그 내용도 있습니다. 산불 대책회의에 관계자들 불참한 것에 격분했다. 한국일보 분석이 이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여파로 전국이 더 경색될 수 있다. 야도. 그러나 물밑 협상 채널은 유지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여기다 이 부분에 기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은 제쳐두고 야당 비판에 직접 대통령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민망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내가 하면 폭로, 남이 하는 유출입니까?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 이런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또 한 번 실망시키지 말고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여야의 반발과 반응까지 들어봤습니다. 유대인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언론은 작심 발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전면 충돌이다, 전면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면 충돌이라기보다는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전혀 지금 국정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정쟁의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건 잘못한 게 사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대통령이 애둘러서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국민적 여론이나 정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이다. 그런 걸 좀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자, 이재영 전 의원. 그다음 한국당도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한국당에서 나온 말이 우리를 지금 괴멸 대상으로 보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한국당이 저렇게 또 반발하는 의도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뭐 저는 그 괴멸 집단 취급이라는 말을 차마 쓰기는 싫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어제 예. 하셨던 발언은 예. 그 나라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예.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본인이 답답함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간간히 그래도 야당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오신 분과는 약간은 좀 이게 결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을 하시려고 했다면은 예. 사실 먼저 하셨다는 게 뭐냐면은 예. 그 얼마 전에 누굽니까 양정철 원장하고 예. 서훈 원장이 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들은 뭐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얘기가 여야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도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거에 예.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리고 그걸 먼저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부분부터 예.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어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요, 뭐,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한국당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원하는 것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누군가 중재를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길이 안 보여서 이런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앞서 전해졌던 속보 내용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했는데, 한국인이 33명이 지금 탄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교부에 나가 있는 신동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사고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9시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4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다뉴브 강에서 부다 지구에서 유람선과 크루즈선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유람선에는 한국인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여행객 33명 가운데 사망자는 7명, 구조된 사람이 7명, 실종자는 19명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헝가리 대사관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를 돕는 가운데 여행사 측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헝가리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한국인 단체 여행객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서 7명이 사망했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히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사망자나 구조자 수는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자, 부디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이번에는요,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지영 기자, 대통령의 긴급 지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와대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활동을 지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대책본부를 차려 즉시 구성한 뒤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정부 사이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즉각적인 상황을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현지의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 활동을 지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연결 통해서 지금 각각 외교부와 청와대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 들어봤고요. 지금 전화 연결을 한 사이에 오태훈 기자가 지금 자리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사고 난 지가 불과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내용이 지금 파악은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나왔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경위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까?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 들은 소식은요. 예.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강 지역인데 물살이 예. 지금 굉장히 빨라서 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종자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걸로는 7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이 됐고 예. 7명이 현재 구조 작업은 19명이 실종이 됐고 예. 또 나머지 7명을 구조하고 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있습니다. 지금 일단 외교부에 따르면 그 7명의 사망자는 여행을 가셨던 우리 한국분을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 발칸과 동유럽 12박 13일 패키지로 예.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사실 동유럽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저런 유람선, 배와 관련된 인명사고는 참 우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지금 관심을 기울이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그럼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지금 외교부에서는요, 예. 그 현지에 그 영사를 급파를 해서 헝가리 당국과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하고 피해 상황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외교부가 정말 그 총동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유람선 침몰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지금 한국인이 포함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예. 아마 숫자나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요. 지금 뭐 사실은 내용을 좀 더 전해드리고 싶지만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오태훈 기자가 다시 한번 사고 경위와 지금 피해 상황만 좀 요약해 주시죠. 한 번 더. 예, 사고 경위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9시쯤입니다. 지금 헝가리 시간이 오전 1시 반쯤인데 약 4시간 반 전쯤입니다. 유람선하고 크루즈가 충돌을 해서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에서 충돌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유람선이 현재 가라앉았고요. 가라앉아서 7명이 현재 사망을 했고 7명은 구조가 됐는데 실종자가 19명이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총동원을 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조를 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디 추가적인 사상자 발생 안 했으면 좋고요. 그리고 실종된 분들은 빨리 수색을 해서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일단은 헝가리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러면 좀 더 한국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또 비극이 새벽에 발생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약간 문화 관련 기사인데요. 이른바 유튜브 스타. 그런데요, 단순한 유튜브 스타로 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분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유튜브 할매 박망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을 훌쩍 넘긴 나이신데요. 대단한 유튜브 스타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유튜브 본사에서도 아주 각별하게 관리를 하는 인물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희망은 버렸다가도 다시 죽는 것이다. 신간, 그러니까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답니다. 책 제목도 범상치가 않아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여기 보시면 70년 본인의 기구한 삶, 손녀와 함께 기록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88만 명. 엄청납니다.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 구독자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직접 영상 찍고 편집도 한다.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테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요. 지금 이 박만예 할머니가 유명했던 이유가 워낙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그렇거든요.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 저희가 좀 여기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일단 요 아랫부분에서 두 번째 게 눈에 띄네요.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면 다이어트지 다이어트 음식 같은 놀고 있어. 살 빼려면 처먹질 말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깜짝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은 눈으로 하지만 추억은 돈으로 만들어야 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뭔가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뭔가 울림이 있어요, 이 말에. 이런 말씀들을 유튜브에서 하니까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튜브에서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박막래입니다. 음악 나면 쿵쿵짝짝 쿵짝. 나 월요일부터 막 그냥 나 마음이 들떠갖고 내가 20대인가 어쩐가 마음이 들떠갖고 하나도 못 잤어요. 할머니 이따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너 나오나 지들 한 번이나 봤냐? 야 말이 안 나와. 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야다 떨어져 버리시야. 어제 그저께인가 이거 떨려서 내가 사야 쓰겠다 그때 깜빡 잊어버렸네. 쏙쏙 발라버려 그냥. 이 코에 낀 것은 손으로 이렇게 막 눌리면 없어져. 문신은 뭐 눈썹 모양은 못 바꿔. 그대로 따라서 그려야 돼. 이 바르면 눈매가 좀 깊어 보여요. 저거 있는 한 가면 다 발라보는 거요. 네. 원래 박만희 할머니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손녀딸이요. 박만희 할머니 치과에 가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 화장을 좀 고급게 하고 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꾸준히 올리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리고는 책도 내게 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네. 유튜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7순이 넘은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인기예요. 거의 뭐 인기가 웬만한 스타를 능가하는 것 같아요. 88만 예. 회원 쓰면은 뭐 대단한 겁니다. 보통 뭐 30만 되기도 아주 오래 한 사람도 30만 되기도 하거든요. 88만 대단한데 유튜브 사장이 한국에까지 날라와서 그 격려할 정도로 뭐 구글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군요. 지금. 또 저분이 또 책을 많이 읽어서 무슨 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인생 경험을 한 거예요. 이남 사녀 막내딸로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박막래예요. 막내. 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이제 집을 나가서 거의 뭐 행장불명됐고 혼자서 파출부를 하루에도 몇 건씩 하고 니아까 행상도 하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분이 인생을 산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죠.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어딨냐. 그만 좀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좀 속 시원하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가까이서 우리 왜 욕쟁이 할머니들한테 식당 가면은 욕 얻어먹으면서도 웃으면서 밥 먹잖아요. 그럴 때 느끼는 우리 카타르시스. 저분이 주는 교훈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끝까지 모른다. 희망을 주어라. 인생은 나도 70 다 돼서 이렇게 유튜브 스타 되는데 인생은 끝까지 모른다. 두 번째로는 네 맘대로 살아라죠. 네 맘대로 살아라. 너무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네 장단에 네가 춤춰라. 그래서 서강대 최진석 철학과 교수가 인생에서 2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를까 얘기했어요. 남한테 충고하지 마라. 남의 충고 듣지 마라. 꼭 해야 될 거 2가지. 자기에 대한 무한 사랑, 자기에 대한 또 하나는 무한 존중. 그러니까 박막래 할머니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죠. 눈치 보지 말고 원 없이 살아라. 또 하나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본인도 박막래 할머니도 전 재산을 다 사기당하고도 2시간 만에 손 털고 웃으면서 나왔대요. 일어서서 나왔대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너무 심각해서 막 목숨까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막래 할머니는 아주 심각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 굉장히 울림이 커서 저는 모지스 할머니, 미국의 모지스 할머니 100살 넘어서 책 제목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그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막래 할머니도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꽃은 언제 필지 모른다. 이런 데서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70 넘는 인생을 잘할 때도 어렵게 살았고 결혼 이후에도 홀로 3남매를 키우고 사기도 당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다. 본인이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박만희 할머니의 유튜브 영상이요. 단순히 재밌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울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중에 또 한 대목 제가 또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요. 내가 대비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길로 가든 고난은 오는 것이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열심히 걸어가.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영상의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이런 말들이요. 최창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 보면서 말이죠.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들이 우리가 평소 느끼던 것들, 그러나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거, 느끼면서 잠재의식에서 느꼈던 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를 아주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어렴풋이 자리 잡고 어렴풋이 있었던 무의식의 세계가 있었죠. 잘 안 보였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동과 울림을 주는 거겠죠. 그냥 무슨 뭐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걸 지금 보면서 그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 제목. 그 생각도 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삶이 참 피곤해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불편하고 힘든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워낙 복잡하고 압축성장했고 남을 눌러야 되고 이런 게 유난히 심해요.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1,000달러라 하더라도 뭔가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정확히 지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를 주고 있고 그리고 위안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살아왔던 그야말로 끊임없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새옹지마의 인생들 그냥 나도 저렇게 나중에 인생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그 힐링도 되고 힐링과 위안과 격려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살아온 길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걸어온 길 그런 것들이 많은 울림을 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렇게 우리가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튜브 영상과 함께 새로 낸 이 신간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예계 관련 내용일 수도 있고요. 사회 분야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수 싸이 씨 얘기가 등장을 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조로 이른바 전 해외 뭐에 있는 뭐 재벌로 통하나요? 뭐 아무튼 재력가로 통합니다. 조로우는 내 친구가 맞다. 조로우와 일행들의 한국 방문 때 초대를 받아 나와 양현석 대표가 참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금 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성매매,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지금 성접대 의혹.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대상이 해외 재력가라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재력가를 상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재력가와 양현석 대표를 소개한 게 가수 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수 싸이 씨가 해명을 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일부 언론의 보도는 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소개한 거 맞다. 그리고 같이 뭐 동행한 거 맞지만 뭐 자리에서 그냥 먼저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건 모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양현석 대표를 둘러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수 싸이 씨 이름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일단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요즘 연일 YG 양현석 대표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연예인이 그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되게 재력가를 그 양현석 씨한테 그 소개를 했고 그 한국을 방문한 날 식당 하나 전체를 빌려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술자리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증을 낳았던 게 그럼 그 연예인이 과연 누구였느냐? 그 누구였느냐가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싸이 씨로 밝혀지면서 싸이 씨가 이제 해명에 나선 건데요. 당시에서 이제 먼 나라에서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냥 소개해주고 술자리만 있고 우리는 이제 먼저 일어났다. 그 정도뿐이었지. 그 외에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성 접대 의혹에 관련돼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거의 다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정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언론 보도가 그 탐사 보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거 자체를 뭐 전부 다 그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정도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냥 의혹으로만 남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들의 진술이 꽤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경찰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 당사자를 아마 불러서 어느 정도 참고인 조사 정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양현석 대표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가수 싸이 씨 얘기가 나와서 본인이 또 입장 표명을 했고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아무튼 저희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를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합의 20선 국회의원 5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5명이 도쿄에 갔는데 일본 초선 의원 1명 만났다. 뭐가 좀 안 맞죠? 이 균형이. 5명인데 1명. 그리고 합의 20선이라는 그만큼 중진들이 갔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이네요. 천정배 의원도 보이고요. 윤상현 의원, 정진석 의원 등등등 보입니다. 외통위 의원 일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일 관계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해보자라고 갔는데 일본 외교위원장은 아예 연락을 피했고요. 의원들은 일본 초선에는 1명 만나고 왔답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푸대접 처음 받아봤다. 한일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악화됐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피부로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최찬원 교수님,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30초 정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최근에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런 부분들 좀 조율하고 왔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뭡니까? 일본 초선 1명을 5명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서 1명 만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이 아주 의도적으로 외교적인 결례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외교 당국에. 그런 것들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고 정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의원들 역할 떠나서 일단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관련해서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국제부에 있는 구경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국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현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는 현지 소방선과 구조대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이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어 날이 어두운 만큼 수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점도 수색 구조 작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유람선이 침몰한 다뉴브강의 수위가 높고 물살이 거센 점도 수색을 난항에 겪게 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섭씨 14도를 가리키고 있어 쌀쌀한 편입니다. 외신들은 2시간 전부터 발빠르게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은 속보로 첫 소식을 알렸고 로이터는 1시간 전쯤 헝가리 국영방송을 인용해 침몰한 유람선의 사망자가 현재 7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들깨입니다. 한눈에 봐도 꽤 큰 덩치의 이런 들깨를 길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부터 인천 대공원에 출몰해 시민과 반려견을 공격했던 이 들깨가 어제 포획됐습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예민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을지도 모르는 녀석. 야생 유기견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112살입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이 물고기의 나이는 112세, 세계 최장수 민물고기입니다. 잉어의 먼 친척으로 분류되는 북아메리카의 고유종 빅마우스 버팔로인데요. 연구를 위해 채집한 이 물고기의 83%가 75살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나이를 듣고 보니 물고기 어르신이라고 불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맥켄지 베이조스입니다. 지난 1월 이혼 계획을 발표한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와 그의 아내 맥켄지의 모습입니다. 이혼 소식만큼이나 화제가 됐던 건 세계 최고 부자의 재산 분할이었는데요. 최근 아내 맥켄지는 이혼으로 받게 약 44조 원의 절반 이상을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 외신은 자선활동에 소극적인 남편과 대조적이라며 꼬집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마존 창업자분은 이혼할 때도 엄청난 얘기였는데 역시 기부도 대단하군요.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7명 사망 그리고 7명 구조고요. 19명이 실종됐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람선 오늘 새벽 4시쯤 크루즈선과 충돌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고 소식은 이후 방송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